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의 중개 대상물이 어렵다고 했죠. 용어정의란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고 국어사전적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을 말한다. 그래서 국유재산이나 국가 소유나 지자체 소유는 아예 개업공개사가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소개하면 처벌하는 불법, 전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매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처벌받으니까. 그 다음에 아무나 해도 되는 것,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나 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고요. 대토권은 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고,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아무나 해도 된다. 금전채권 아무나 해도 된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다. 자,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여기서부터는 어려운 거는 전혀 없습니다. 요약집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험 시행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가면 자격증에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름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시장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안 나와요, 그래. 그냥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이 뭐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을 몇 번 연임할 수 있어요? 2회 연임할 수 있죠? 연속해서 하는 게 2번이니까 처음에 1번 하고 그러면 3번이잖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은 3번 넘게 했을걸요, 거의. 아니, 중간에 그만두면 또 다시 시작.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중간에 그만두면 푸틴처럼 연속해서 하는 거면 안 되고 중간에 쉬었다. 홍준표 시장도 경상남도 도지사 하다 3번 하고 그만두고 또 대구 가서 하잖아. 또 대구 가서 3번 해도 되고 충청도 가서 또 3번 해도 돼요. 이론적으로는. 안 뽑아주겠죠, 충청도에서는. 서울서도 안 뽑아주니까 어떻게 보면 대구 갔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은 자격증에 서울시장 명의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면 경기도지사 명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시험 보고 나서 한 10월 말에 보니까 11월 초에 한 11월 10일 전에 주소를 만약에 서울로 기재를 해가지고 변경을 하면 그 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내 정보를 수정하면 실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서울로 했는지 안 했는지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신청하는 사람이 수험생이 적은 대로 그냥 그대로 교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인천이나 경기도에 있는 분들은 서울 자격증 받으려고 서울이라고 적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럼 서울이라고 미리 시험 보기 전에는 할 필요 없고 시험 보고 나서 수정해도 된다고요. 주소 서울이라고 하면 뭐 서울에 진짜 주민등록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옛날에는 시험 응시한 시도지사 명의로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전부 서울로 다 시험 보러 와가지고 교통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못 오게 하려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교부를 한다고요. 어디서 시험 보든 서울서 시험 봐도 주소가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다고요. 한번 교부받고 나면 재교부도 반드시 원래 교부했던 사람한테 가야 재교부 받는 거죠. 인천광역시장한테 받았으면 서울서 중개업 받아 분실해도 인천광역시장한테 가야 재교부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원칙 시도지사고 예외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미리 의결을 거친 후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저는 이걸 지금 건의하고 있어요. 시도지사 명의보다는 실제로는 국토교통부 장관 되기가 쉬워요? 서울시장 되기가 쉬워요? 장관 되기가 쉽잖아요. 장관은 대통령이 그냥 지명하면 장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청문회 거쳐야 되지만 청문회 부결돼도 뭐 대통령이 임명해도 되잖아요.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장관은 금세 잘릴 수도 있고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시장은 4년 동안은 탄핵되지 않는 한 잘릴 일이 없죠. 거의. 그래서 실제 시장 되기가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장관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그 장관 명의로 받는 게 더 공신력이 있다고요. 의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받아요. 근데 우리도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달라. 제가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저보고 그렇게 하니까 북한에서 탈북했냐, 왜 이렇게 세상이 불만이 많냐, 다른 사람은 아무 말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장관명의로. 왜냐면 이게 실제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외국에도 마찬가지 지역적인 정서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뭐 경상도 하고 전라도 하고, 예를 들면 대구 자격증 가지고 광주 가서 중개업하기, 자격증 걸어놓은 거 시도 대구 광역시장 지어가지고 전라도 가서 광주에 가서 중개업하면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지역적 정서가 가장 심한 곳이 어디겠어요? 경상도 전라도가 아니고,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제주도가 최고 심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제주도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 이게 섬나라의 그 약간 그런 특이한 기질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경상도 전라도보다도 원래 제주도도 전라도였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전라도였죠. 그 제주도에서 중개업하려면 제주도에서 자격증 받는 게 좋다고, 어디 경상도에서 받아오면 될 수 없다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 특세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고요. 오히려 섬이기 때문에. 이게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버리면 뭐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니까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장관한테 받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을 받고요. 예외적으로 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돼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장관이 시행한 적이 없고 장관이 자격증 내준 적이 없습니다. 전부 시도지사가 이때까지 35번 시험 봤습니다. 올해가 35회잖아요. 15회가 시험 2번 봤잖아요. 15회 시험을. 그래서 34회까지 35번 시험 봤다고요. 근데 모두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경기도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요.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 서울 자격증 갖고 싶은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요. 이미 자격증 있는 사람은 응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더라고. 왜냐면 그 경기도 자격증 걸어놓고 있던 손님이 와가지고 옆에는 서울서 자격증 땄던데 너는 실력도 없나 보네. 경기도 시골에서 자격증 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이나 경기도나 문제는 똑같은데 하니까 복덕방 사기치는 내가 믿을 줄 아냐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야 이거 서울 자격증을 따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자,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되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됩니다. 제가 자격증 받을 때 제가 받은 자격증을 보니까 주민등록번호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자격증에 주민등록번호 안 나오고 생년월일만, 개인정보 이런 게 중요해졌잖아요. 요즘은 뒤에 번호는 안 나와요. 요즘은 앞에 생년월일만 나와요. 저는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거는 보면 사진 위에다가 아빈을 찍어놨어요. 사진을, 진짜 사진을 붙이고 그 위에다 막 이게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아빈 이거 울퉁불퉁하게 찍는 거 그거 찍어놨어요. 근데 요즘은 아예 사진 손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스캔 떠가지고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 그게 그냥 자동으로 자격증에 붙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응시 원서 낼 때 사진 이쁜 거 하시라고요. 저희 경기도에 자격증 받는데 보니까 그 시험 불합격 갈 줄 알고 시험 볼 때 별로 안 좋은 사진을 붙였어요. 안 이쁜 사진을. 그 바꿔달라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그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재교부 받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재교부 해주세요 하니까 수수료 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재교부는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재교부 수수료. 돈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처음부터 이쁜 사진 붙이시라고요. 지금 현재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응시자격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시험 볼 수 있고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다 시험 못 보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정행위자 5년, 자격 취소된 자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시험은 부정행위 하면 1년간 시험 못 보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가혹하게도 부정행위 하면 5년이나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형평성의 어긋남으로 1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몇 분 공문을 보냈더니만 어르신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적발된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능시험은 보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몇 명 부정행위 해가지고 무효 처리됐다 이런 거 나오죠. 근데 공인중개사는 나오는 게 없어요. 저도 시험 보면서 시험을 제가 한 16번인가 봤는데 부정행위 한번 해봤어요.
고개 돌리고 옆에 거 이렇게 쳐다봐서 그 감독관이 한 번 더 고개 돌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하더라고. 또 한 번 돌려봐서 어떻게 하는 거 보려고. 그러니까 시험지 뺏어갈까요? 와서 그러더라고. 예, 가져가세요. 이랬더니만 저는 볼 필요도 없으니까 아, 어르신 왜 이렇게 흥분하십니까? 이왕 나오셨으니까 시험은 보고 가세요.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빡세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감독관마다 다 다르니까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감독하는 사람이 공무원들하고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이에요, 주로. 근데 그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 이게 하루 일당이 그 감독하는데 한 15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 하루 종일 하면. 한나절만 하면 한 8만 원 이 정도 돼요. 그럼 많이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어요? 그거?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 딸도 그 감독 갔었는데 한나절만 하고 오더라고. 그래서 야, 하루 종일 하면 돈이 15만 원인데 하루 종일 하지. 이러니까 싫어요. 이런 거. 아니 뭐 딱 잘라가 싫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던데 요즘 젊은 사람 돈도 싫다고 안 하려 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이게 약간 책임을 져야,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러니까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을 구분해서 시행을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1, 2차 시험을 같은 날 동시에 예외적인 방법으로 지금 시험을 시행하고 있어요. 1, 2차 시험이 분리되어 있는 시험 과목 중에서 오직 공인중개사 시험만 1, 2차 같이 보고 1, 2차 다 객관식으로 봅니다. 행정사 시험을 비롯해서 뭐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전부 다 1차, 2차를 다른 날 시험 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같은 날 우리는 시험을 보느냐? 같은 날 보는 이유는 바로 시험 방법에 있습니다. 만약 다른 날 보게 되면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으로 보는 게 원칙이라고요. 다만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2차도 객관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2차를 객관식으로 보기 위해서 지금 같은 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 2차 같은 날 보니까 너무 힘들다, 분리하자 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객관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주관식 하라고 하면 굉장히 느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분리하자 말 하지 말라고. 1, 2차 힘드니까 따로 보자 이런 말을 하지 마시라고요. 원래대로 하면 1차 시험 합격자만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날 동시에 보면 아직 합격자 발표 안 했기 때문에 1차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2차 시험을 보죠. 그러면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는 합격하고 이러면 그 시험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채점해요, 안 해요? 1차 불합격했는데 2차 합격했으면 2차를 채점하냐고 안 하냐고요? 채점합니다. 큐넷에 들어가 보면 몇 점 받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떨어져도. 채점은 하기 때문에. 채점은 하지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용없는 거죠. 무효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시험은, 옛날에는 시험은 매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건의를 했어요. 매년 실시한다 해놓고 왜 15회 추가 시험 왜 봤냐 이렇게 하니까 국토부에서 매년 본다고 했지 매년 2번 보면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냐, 매년 본다고 했지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이랬더니만 이제는 매년 1회 이상이니까 10번을 보든 100번을 보든 할 말 없죠.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원칙. 예외 공인중개사 정책시험에 의결을 거친 후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1년에 시험을 100번 볼 수도 있고 100년 동안 시험을 한 번도 안 보더라도 국가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이 법이라는 게,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법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는 법이라는 게 삼수자, 물수자에 갈 것자, 물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하는 게 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커서 법을 공부해 보니까 법이라는 것은 통치 이데올로기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법일 수도 있다. 언뜻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진리에 부합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법이. 이거 국가는 누가 알아서 해야 되는지, 시험을 10번 보든 10년 동안 안 보든 헛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알아서 국가가 하면 시키는 대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통치 이데올로기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결론은 시험을 1년에 몇 번을 보든 몇 년 동안 안 보든 상관은 없다. 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회. 그 시험에는 안 나오고 모의고사에는 잘 나오는데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라고요. 왜? 1년에 시험을 10번 볼 수도 있으니까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으니까 34회 1차 합격하신 분은 반드시 올해 35회 시험 2차 봐야 돼요. 지금 몸이 아파서 입원해가지고 올해는 시험 못 보니까 내년에 볼 게 안 된다고요. 군대 가니까 제대하고 볼 게 안 됩니다. 무조건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근데 교원 임용고시 이런 거는 1차 시험에서 150% 정도 선발을 하더라고요. 2차는 이제 면접하고 실기, 이제 시험, 이거 시연, 시강, 강의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테스트 하는데요. 그게 떨어지면 또다시 1차부터 봐야 되더라고. 2차만 보는 게 아니고, 다음에 시험 볼 때. 근데 우리는 한 번이라도 면제를 해줘요. 1회에 하나요? 면제해 줍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바뀌었는데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는 둔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 둘 수 있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각 건의를 받아가지고 바꾼 것 같은데 이건 잘 바꿨어요. 합리적으로 바뀌었죠. 둔다 하면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둔다 하면 무조건 회의장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겠죠. 비용 낭비라고요. 그래서 둘 수 있다 이 말은 안 둘 수도 있다. 평소 때 없다가 그냥 회의할 때 회의장 한번 사용하면 된다고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둘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둔다 X 이런 식으로 내고요. 또 국토부에 둔다 이거 공법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거는 공법이에요. 사법이 아니고 지금 요 하고 있는 이 파트는 그 공법 시험 범위가 시험 내는 스타일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국토부에 둘 수 있다를 시도에 둘 수 있다, 등록관청에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를 둔다, 두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위원장 일명 포함인데 제외 이렇게 말 바꿀 수 있겠죠. 문제를 바꾼다면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제외해버리면 위원장을 한 명 포함하면 짝수가 되잖아요. 8명. 위원장 한 명을 제외했으면 그러면 짝수가 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뭡니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이 합의한다.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합의는 사실. 합의를 하려면 300명 국회의원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300명 있으면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 생기겠죠? 100% 합의라는 건 없어요. 그냥 협의해가지고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홀수해야 된다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7명이면 7명 중에서 4명 이상 출석, 4명 출석했으면 3명 이상 찬성해야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되겠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방송통신위원이 정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2명인가 보더라고요. 2명이면 과반수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그럼 2명 다 찬성해야 되겠죠. 아마 총 정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6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총 정원이 6명인데 지금 현재 2명밖에 없다면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7명이면 최소한 4명 이상은 출석해야 된다고. 7명이 정원이 7명인데 만약에 3명밖에 출석 안 했다면 그거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반 넘게 출석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300명 중에서 151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이 중에서 7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 대통령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하면 제2요구권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인가 아마 그런가 보더라고요.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 그러니까 만약에
출석을 다 해야지. 출석 안 해버리면 출석한 사람들끼리만 하면 출석위원만 따지면 그게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자, 어쨌든 위원장 1명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이게 홀수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런 숫자들은 암기해야 됩니다. 숫자가 7이 암기 프린터 39번을 한번 봅시다. 39번. 숫자는 자꾸 찾아보고 잊어먹고 찾아보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6번 밑줄 치세요. 39번에 암기 프린터 이거 없어요? 39번. 암기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홀수계 원칙이라고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우리나라의 모든 일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모든 위원회 임기 2년이라고 하면 X죠. 공무원은 인사발령 나면 근무해야 됩니다. 보궐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보궐선거는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다만 딱 예외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당선됐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1년 남기고 탄핵됐어요. 그러면 남은 기간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임기 5년 시작되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만 새로 시작하고 그 외에 모든 보궐선거는 서울시장도 만약 보궐선거 하면 남은 기간만 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군수도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모든 위원이 아니라 공무원 제외한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7일 암기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4번 39번에 14번 밑줄 치놓으세요. 39번에 14번 들었습니까? 39번에 14번 회의 개최 7일 전에까지 통보를 해야 된다고. 예측될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죠. 갑자기 내일 회의한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참석해라 하면 다른 일정이 잡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7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의 개최 전날까지는 통보해야 돼요. 당일날 오늘 회의한다 참석해라 이거는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이건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척, 기피, 회피. 이해관계 있으면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자, 요약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 (14페이지) 요약집 14페이지 맨 밑에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어떤 경우냐면 15페이지 요약집 15페이지 요약집 보고 있어요. 요약집 15페이지 네? 안 가져왔어요. 요약집 15페이지에 보면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에 보면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디귿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리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이게 뭐냐면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게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으면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고요. 그 각종 이게 공직자들도 이게 다 해당되죠. 그 배우자 이 어떤 자, 전 배우자 이혼했는데 사랑해요 안 해요? 전 배우자 이 어떤 자.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몰라. 위장이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서류상만. 그래서 전 배우자 이 어떤 자가 와도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재척시켜야 되는데 재척을 회의에 빠지라고 해야 되는데 전 배우자는 서류에 안 나타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빠지라 소리를 안 해요. 그러면 스스로 회피해야 돼. 난 전 배우자가 와가지고 안면 받쳐가지고 회의 참석 못하겠다 하고 회피를 해야 된다고요. 그 요약집 15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위원 본인이 재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된다. 나는 빠지겠다 회의에. 이렇게 회피를 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4번 요약집 15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이 재척사유에 해당하는 재척사유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무소 사장님이 된다면 직원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이 중에서 사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위촉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적는 게 좋아요.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적는 게 좋겠죠.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가 좋고 직원 입장에서 보면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위촉계약서 적어버리면 해촉해버리면 끝이라고요. 원래 근로계약서 적으면 근로자들은 바로 못 잘라요. 예고를 해야 돼요. 저도 IMF 때 회사 다니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니까 자리가 없더라고. 제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빈둥이 민망해하고 앉을 사람들도 슬슬 다 피하는 거예요. 저만 모르지 다른 사람 벌써 다 하는 거다. 인사발령 나면 자기만 모르죠. 그 밥 먹으려 해도 아무도 밥 먹으려는 사람이 없더라고. 실실 다 피하고. 그래서 민망해가 있으니까 위에 사람이 그냥 나오지 마. 한 달 월급 줄 테니까 그냥 나오지 말라 하더라고. 너무 고맙더라고. 이게 와서 막 이게 있을 때도 없고 그런데 민망한데 한 달 월급 준다 하길래 너무 좋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예고를 해도 그날 첫날 알았거든. 내가 잘리는 줄. 그 대기발령이라고 하죠. 대기발령 나누니까 그 뭐 자리도 다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았겠죠. 벌써 전날. 근데 나만 출근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IMF 때 구조조정 많이 했어요. IMF 때. 그래서 근로자들은 예고를 해야 되는데 위촉계약서 적었으면 그냥 해촉해버리면 끝이라고요. 뭐 예를 들면 각 정당들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거 위촉한 거예요. 위촉. 그냥 해촉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해촉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만약에 회피를 안 하면. 자, 그 다음에 그 요약집 15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뉴스에 보면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 신청이 있었어요.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평소 하는 거 판결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정했겠죠. 그 기피 신청을 당한 사람, 그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그걸 인용할 건지 여부를 받아 결정한다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잖아요. 그 한 명이 당했으면 그 사람 빼고 8명이 투표해가지고 과반수로 표결로 결정한다고 기피 신청을 인용할 건지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기각할 건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에 재척 기피 회피 이거는 치보면 다른 법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인터넷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오늘은 요 정책심의위원회 요거 하나만 보면 되는데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위원회를 모두 다 합친 겁니다. 뒤에까지 다 하면 공제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은 9명 이상 15명이고 상가임대차위원은 10명 이상 15명입니다. 이게 좀 특이하니까 봐두시고요. 주택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5명 이상 30명 이하.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인데 요거는 심의 의결을 한 경우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예를 들면 올해는 객관식으로 출제한다 하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우리는 주관식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됩니다.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입니다.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죠. 시도조례로. 시도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다고요. 중개보수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이거 뭡니까? 지금 보정설정 금액이 지금 2억인데 3억으로 올리려면 이 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에 1번 나왔다고요.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르면 되고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될 의무는 없다. 자, 출제위원 채점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법조문에는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출제위원 상시 모집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격 요건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 딱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법에는 그런 조교수 이상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험 신뢰도를 저하시킨 출제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명단을 통보합니다. 부정행위하고 시험 문제지 유출하고 했으면 이렇게 명단이 통보된 출제위원은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다시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 암기 프린터 4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부정행위를 1번은 부정행위한 수험생, 2번은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5년간 출제위원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출제위원 한 번 아웃돼버리면 영원히 못 갑니다. 그 지금 출제위원이 보면 1회 때부터 8회 때까지는 이창석 교수가 출제위원장을 맡았었고요. 강남대학교 지금 명예교수이신데요. 한국부동산학회 회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15회부터는 8회까지가 이창석 교수구나. 그리고 15회까지는 안정근 교수, 한성대학교 안정근 교수 이런 분들이 출제위원장을 맡았고요. 지금은 이게 이름 안 알려진 분들이 출제위원을 하고 있어요. 이름이 알려져가지고 책에다가 공인중개사 출제위원 들어갔다 이런 거 써놓은 사람은 다음엔 출제위원 못 들어가요. 그럼 그 책만 팔릴 거 아니에요. 그 출제위원 들어가고 자격증 거 낼 수도 있으니까. 부정행위한 수험생, 부정행위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자, 그 다음에 시험 공고인데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입니다. 시험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계략적 사항을 공고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올해 시험 끝나자마자 내년 시험 일정이 다 나와요. 사실은. 그렇지만 늦어도 2월 말까지 하라는 거지 뭐 1월 달에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죠. 2월 말까지 최고 늦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한 올해 11월 달 되면 내년에 시험 일정이 벌써 다 나옵니다. 확정 공고, 구체적인 사항, 확정 공고는 시험 보기 90일 전까지입니다. 암기 프린터 38번. 암기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6번 밑에 보니까 까만 별표 시험 공고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된다. 확정 공고. 계략적 사항은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수수료 반환입니다. 응시 수수료 반환. 시험 보러 간다 해놓고 시험 보러 안 가면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있습니다. 52번에. (52번에) 여기까지는 안 나와 있네요. 52번에 없네요. 39번 요거는 오히려 과온합 하는 거는 뭐 영시수수료가 아마 28,000원인데 모르고 두 번 내면, 예를 들면 옛날에 재산세 같은 거 두 번 내면 한 번 낸 건 돌려주죠. 요즘은 두 번 낼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예를 들면 그 뭐지 뭐 가상계좌 이런 걸 내놓고 또 지로 가지고 은행 가면 또 내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가상계좌를 내고 지로 가지고 은행에 가니까 이거 이미 납부했네요 하고 바로 전산 확인돼 가지고 요즘은 두 번 받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옛날에 두 번 내는 경우 많았어요. 그 두 번 냈으면 한 번 낸 거 초과돼서 낸 부분은 돌려준다. 그 다음에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시험 못 본 경우도 다 돌려준다.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시행기관, 시도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시험 못 보면 다 돌려준다고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면 납입한 수수료 다 돌려줍니다. 아마 지금 올해 8월 달에 접수받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큐넷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는데 아마 5일간 접수받죠.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접수받으면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준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예를 들면 8월 5일까지 접수면 8월 6일부터 7일, 8일, 7일 이내에 접수하면 60%만 돌려줍니다. 이게 암기 프린트 39번에 있네요. 39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8번, 9번. 39번에 동그라미 8번, 9번 보세요.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60%,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100분 50%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올해 원서 접수가 아마 8월 초에 한 번 있고요. 또 빈자리 접수라고 있죠. 빈자리 접수. 추가 접수를 한다고요. 왜? 이거 취소해가지고 빈자리가 생긴 경우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요. 아마 8월 초에 첫날 접수를 하면 내 집 근처에 학교를 선택해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집 근처에 없을 수도 있고요. 집 멀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멀리 있는 거라도 접수를 하나 해놔요. 그랬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막 잘못했다고 다 수정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생겨요. 또 집 근처에. 그럼 다시 수정하면 돼. 일단 그래도 조금 멀어도 하나 해놓는 게 좋겠죠. 작년에 서울인데 서울 집 근처에 마감 다 됐다고 그냥 제주도에 가서 시험 본 사람도 있어요. 제주도 여행 가는 것처럼 가가지고 이틀 전에 가가지고 놀다가 술 먹고 시험 못 보고 올라왔어요. 시험 보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 잠자리가 바뀌면 믿음이 깨질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집 근처에서 보는 게 좋다고요. 호텔 같은 데 가서 하면 편하지 않잖아요. 뭐 음식은 저는 맛있는 데 가서 먹으면 좋은데 잠은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집만큼 편한 데는 없더라고요. 갑자기 잠자리가 바뀌면 힘들어요. 자, 합격자 결정입니다. 1차는 항상 절대평가입니다. 항상 절대평가란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2차는 원칙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 2차 모두 절대평가입니다. 원칙대로 시험 봅니다. 예외대로 시험 보려면 미리 예외대로 시험 본다고 공고를 해야 돼요. 예외가 뭐냐면 상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5회부터 9회까지 상대평가 했습니다. 9회 때까지. 1997년도까지 95년도, 97년도, 93년도 이때는 상대평가를 했어요. 옛날에 2년에 시험 한 번 봤거든요. 1999년까지는 제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는 상대평가를 했다고요. 그래서 8회 때 1000명 뽑았고 9회 때 3000명 뽑았어요. 그러다가 10회부터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고 1999년도 IMF 극복을 위해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15,000명 뽑았어요. 최소한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10배 증가한 거예요. 10배. 옛날에 2년에 3,000명 뽑던 걸 지금은 1년에 평균 15,000명은 뽑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상대평가 한 적은 있는데 최소 선발 인원을 뽑은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15,000명 뽑았으면 올해도 최소 15,000명은 뽑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번도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최소 15,000명 뽑는다 했는데 60점 이상인 자가 2만 명 나왔으면 2만 명 다 합격입니까? 아니면 15,000명만 합격입니까? 최소 15,000명 뽑는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2만 명이 나왔다고요. 그럼 2만 명 다 합격입니까? 아니면 15,000명만 합격입니까? 다 합격이죠. 최소 15,000명이라고 했지 최대는 정한 바가 없잖아요. 최대는 60점 넘으면 다 합격이라고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요.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데 시험에 2개월 이내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참 이거는 완전히 시험을 위한 공부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어쨌든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합격하면 한 달 있다 주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일주일 안에 다 줍니다. 늦어도 한 달 안에 내 자격증 교부하라 이 뜻이에요. 1개월 이내입니다. 시험에 2개월 이내, 1개월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암기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1번, 암기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1번 체크 좀 하세요. 45번에 동그라미 1번.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등록 신청을 해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벌써 자격증 언제 땄는지 다 뜨더라고. 2개 딴 게 다 뜨더라고. 2개 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한테 저 2개인데 하나 취소되면 나머지 하나 쓸 수 있죠. 이러니까 지금 장난칩니까? 이러더라고요. 일신전속직이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죽는다고. 하나 취소되면 다 못 쓰는 거예요. 어떻게 자격증이 2개? 강사하려고 그냥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문제 유형 익히려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한 10몇 번 봤는데 그 중에 2번 합격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마다 저 자격증 있는데 또 봐도 됩니까? 국토부에 자꾸 질의를 했더니만 국토부에서 짜증나가지고 요즘은 아예 막아버렸어요. 이제 합격한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입력이 안 돼요. 큐넷에 접수하면 기한은 이미 자격증을 취득하 있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떠버려요. 그 원서 접수 자체가 안 돼요. 저는 이제는. 자격증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여러분이 서울시장한테 받으면 인천에서 중개받아가 분실해도 서울시장한테 재교부 받으러 와야 됩니다. 요거는 암기 프린터 50, 30이 아니고 50. 54번. 54번에 맨 밑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이 있는데요. 거기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교부한 시도이사고요. 6번 청문, 7번 의견 전술 기회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죠. 자격증 재교부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있잖아요.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처음에 교부했던 시도지사가 재교부한다. 재교부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근데 처음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준다. 분실해서 다시 발급받으려면 수수료 내야 된다.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안 됩니다. 양도 대여하면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양도 대여한 자는 자격 취소되고 양수 대여받은 자는 자기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될 게 없죠. 그리고 여기 안 적어놨지만 이 양도 대여를 알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도 대여를 알선한 자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 부동산 뉴스 대표 판례인데 이 부동산 뉴스 대표는 부동산 뉴스가 중개사무소 이름이에요. 신문사 방송국 이름 아니고요. 부동산 뉴스 대표, 회장, 사장,
소장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만약 자격증도 없으면서 대표자를 가리키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응? 12페이지가 아닌 것 같은데. 13페이지네. 페이지 잘못했죠. 13페이지네, 13페이지. 여기 13페이지입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우리 요약집에서 봤죠. 4가지가 있었죠. 심의사항이 요약집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 13페이지. 요약집도 13페이지고 문제풀이책도 13페이지네. 요약집 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단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의사가 심의한 경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따라야 된다 했죠. 기억은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4가지입니다. 모두 다 해당되네요. 단 기업의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시도의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된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14페이지네요. 14페이지. 한 페이지씩 잘못됐네요. 14페이지네. 틀린 것은 했는데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위원장은 그 요약집 1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14페이지 맨 위에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7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따라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채택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연구, 용역을 하면 용역료. 돈을 받았잖아요. 용역이라는 거 뭐예요? 노무를 제공하는 거, 서비스 제공하는 거, 청소해 주는 거 이런 거. 지하철역에 보니까 여용역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자 그 청소하시는 분들 그 쉬는 곳, 시다는 뜻이겠죠. 감정을 하면 감정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의에 빠져야 된다.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여기는 14페이지 맞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옳은 것.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따라야 된다. 시도지사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려는 경우 사후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라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미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장관이 시행한 적이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장관이 사전 의결을 거쳐서 시행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교부는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했어요? 시도지사, 서울시장이라고 했죠? 오세훈 이름은 안 찍혀 있다 했어요. 자격증에.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재교부는 누가 교부한다? 재교부한다? 처음에 교부했던 시도지사가.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옳은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정책심의의 심의를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재교부는 어디다? 처음에 교부했던 시도지사. 서울시장한테 자격증 받았으면 인천서 분실하더라도 서울시장한테 와야 된다 했죠?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국토부 장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4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을 정지합니다. 맞습니다. 5년간 출제위원이든 수험생이든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부정행위 하면. 자, 5번이 5년이 몇 번에 있었어요? 5년이 41번. 4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41번. (5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예정시험 일시, 방법, 시험에 관한 계략적 사항을 전년도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된다. 매년 2월 말까지입니다. 전년도 12월 말까지가 아니고요. 옳은 것입니다. 대여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누구 허가받아서 대여할 수 있다. X입니다. 2번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 감명의 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을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했잖아요. 무자격자가. 보조만 했다면, 중개 업무만 안 했다면 처벌 대상 아니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중개 업무는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동업만 하는 거는 가능하죠? 난 돈만 투자할게. 너 자격증 걸고 해가지고 반반 나눠 먹자. 이거는 됩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건 중개행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동그라미 3번은 개업공개사가 나무자격증 빌려가지고 했네요. 빌려서 중개업하고 있는 사람이 손님 오니까 내 건물주다. 내 집에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남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공제금, 보험금 주지 않는다고요. 4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틀렸고 5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했는데 틀렸죠. 무자격자는 대표라는 말을 쓸 수 없다고. 대표는 자격증 없는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법 제정 목적보다는 중요한 게 용어정의,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이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다. 중개상물은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야 되므로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중개상물 아니다.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른바 이동식 세차장구조물, 권리금, 금전채권 이런 거 중개상물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숫자 기억 좀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문제 일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개업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가 개업 절차죠. 결격 사유, 중개사무소, 법인의 경업, 고용인, 인장 등록, 휴업, 폐업. 다음 주에 한 10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오늘 문제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